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 법칙 헤빗입니다. 지은이는 웬디 우드, 옮긴이는 김윤재,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웬디 우드는 전 세계 습관과학 분야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연구자이며 세계적인 심리학자들과 협업하는 인간행동 전문가인데요. 노력과 투지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몰아붙이는 세상 속에서 거꾸로 상황에 집중해 애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검증된 습관 설계 법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상의 아주 작은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금세 좌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목표와 동기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를 입증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침 달리기라는 같은 과제를 부여한 뒤 주기적으로 달리기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과 달리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해봤다. 앞의 그룹은 운동장이나 공원 등 달리는 장소, 즉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 한 번도 달리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체중 감량, 마라톤 참가, 몸매 관리 등 자신이 달려야만 하는 이유에 과도하게 집착했다. 마치 밖에 나가 달리기 위해선 반드시 달리는 동기가 필요한 것처럼 목표와 보상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저자는 일상의 아주 작은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온갖 미신적 자기계발 탐론과 동기부여 전문가들의 비상식적인 조언으로 인해 왜곡된 습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2부에서는 무의식에 잠재된 43%의 힘을 온전히 끌어내는 습관 설계 법칙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습관 형성에 사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변화, 중독, 스트레스 등의 키워드로 분석하고 현대사회가 우리의 자제력과 의지력을 서서히 좀먹도록 얼마나 교묘하고 은밀하게 짜여졌는지 폭로하며 버티고 견디고 투쟁하는 삶에서 벗어나 손쉽고 우아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과학적인 습관 설계 법칙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잠재된 43%의 무의식을 깨워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80% 이상이 습관의 자동 방식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사람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무기력을 반복하다 무너져 내리거나 자신은 좋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유예하며 힘겹게 버티는 사람이 많다. 꽤 오랫동안 습관이라는 분야는 객관적인 근거나 과학의 조언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초인적인 성공담이나 그릇된 자기계발 신화에 지배당했다. 가장 대표적인 미신은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가지 습관이 삶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어느 학자는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호언장담했다.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습관이 몸에 각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게다가 행동의 종류에 따라 자동화되기까지 필요한 반복의 양이 천차만별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점심 식사 때마다 과일을 먹는 간단한 식습관은 약 65일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됐다. 탄산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59일간의 반복이 필요했다. 하지만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습관은 약 91일이 걸렸다. 이런 숫자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특정 습관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측정했지만 반대로 그 습관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습관은 스트레스에 강력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가리지 않고 그 지속력을 강화시킨다. 삶에 거대한 변화가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습관은 그 질긴 생명력을 이어갔다. 오히려 물을 먹고 쑥쑥 자라는 나무처럼 습관은 스트레스 속에서 번성했다. 나는 이 역설적인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습관의 특별함이 내가 수십 년간 습관과학 연구에 매달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외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금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자꾸만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인간 내면의 충동적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삶의 목표 중 대다수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충동 때문에 방향을 잃고 자초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끔찍한 무기력이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미국인의 84%는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늘 베이컨과 햄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체중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 중 71%가 날씬한 몸매라는 목표에 집착하지만 밤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는 거, 우리가 의지를 불태우는 것 등은 사실 삶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신이 잘 제어되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산다. 성공한 이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이 매사에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이고 필적할 수 없는 강렬한 끈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여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담배와 술을 끊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스마트폰을 덜 들여다보는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려면 비범한 의지력을 발휘하고 유혹에 꾸준히 저항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불굴의 정신력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자제하거나 인내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자제력 대신 습관을 활용했다. 내가 지난 수년간 만난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스스로의 의지력과 끈기를 과신하지 않았다. 고통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4회 이상 달리는 사람 중 93%는 날마다 운동하는 장소와 시간, 즉 상황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습관이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 중 거의 절반 동안 인간의 뇌는 이른바 습관 시스템에 의존한다. 샤워, 옷 입기, 수면 등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메일 확인, 문서 읽기, 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고민이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나는 항상 이런 질문에 매력을 느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마치 저녁에 소파에 앉듯이 자동 조종 모드로 달성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이어트, 일찍 일어나기, 날마다 운동하기 같이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들을 애쓰지 않고도 완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다.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팝콘을 준 다음 영화가 끝난 후 수거해서 그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몰랐지만 그들 중 절반은 일주일 전에 만든 눅눅한 팝콘을 받았다. 공짜로 줘도 먹지 못할 음식이었다. 과연 사람들은 팝콘을 얼마나 남겼을까? 그들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었다. 신선한 팝콘이든 눅눅한 팝콘이든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평소 습관에 따라 주어진 팝콘을 그대로 먹었다. 빈 통을 반납하며 팝콘이 너무 눅눅해서 맛이 없었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팝콘을 다 먹었다. 이처럼 습관은 의식적 자아 바깥 영역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인식조차 안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뿐이다. 커피뿐만이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회의 때 취하는 동작, 쇼핑 패턴, 운동 횟수, 먹고 마시는 주기와 양 등 수많은 일상이 인간의 의식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목표를 이루고 변화를 꾀할 때 그저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에만 기댄다.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사람들에게 비만에 이르지 않도록 살을 빼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고 물으면 대개 의지력을 언급한다. 비만 인구 중 4분의 3 이상이 음식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비만이라는 형벌에 짓눌려 산다고 믿는다. 입술을 꽉 깨문 채 견디고 버티고 맞서고 부딪히고 이겨내지 못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자책한다. 그것이 유일한 성공의 법칙이라고 확신한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과학이 축적한 습관의 힘을 삶에 적용하는 전략을 무시한 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다. 스스로를 착취하다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삶을 끝장내야 한다. 지난 1세기에 걸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시청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설계된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에 등장했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저가 밤새도록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도록 유도하고,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원클릭 결제 시스템과 결합해 소비자의 과다 지출을 촉진하고, 대형마트의 계산대는 달콤하기만 하고 영양가는 없는 정크푸드를 구입하도록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동으로 반복하도록 조작된 함정들이다. 이런 세상에서 오직
개인의 의지력에만 의존해 저항하는 건 진이 빠지는 일이다. 마치 압력밥솥처럼 분노가 폭발할 때까지 욕망과 충동을 억누르고 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는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다. 수많은 다이어트 업체 운영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처방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충동의 정면으로 맞서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내심이 갓 나온 스프보다도 빨리 식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지난 수백 년의 심리학 연구와 최신 뇌과학의 발견을 바탕으로 금세 고갈되어 사라질 인간의 의지력, 판단력, 목표의식 등 실행제어 기능을 대신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습관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곧 시작보다 지속이, 탁월함보다 꾸준함이 인간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2부에서는 안 좋은 습관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삶에 도움을 주는 습관을 뿌리내리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내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한 방대한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평범한 절대 다수의 사람이 공감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습관 설계 법칙을 5가지로 정리했다. 상황을 재배열하고 마찰력을 활용하고 자신만의 신호를 포착하고 보상을 행동에 내재화하고 이 모든 것을 반복하는 것이 최근 연구가 밝혀낸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습관 설계 법칙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좀 더 범위를 넓혀 습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그러한 개인의 습관이 모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파멸적인 중독에 맞서 습관 과학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 습관을 대하는 태도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좀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정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것이다. 3부를 다 읽고 나면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습관 형성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꽤 오랜 시간 인간 행동의 근원을 탐구하는 과학 연구를 이어왔다. 이 흥미로운 탐구 끝에 내가 발견한 진실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동 뒤에는 1000만 가지 우주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습관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구원해 줄 수도 있고 눅눅한 팝콘을 맛있다고 착각하고 우걱우걱 입속으로 쑤셔 넣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뇌가 보상에 어떻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는지,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신호를 받아들이는지, 인간의 행동을 촉발하는 결정적 동인이 무엇인지 등을 추적함으로써 습관의 형성 과정을 낱낱이 해부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충동과 세상의 욕망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이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선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바꿔 삶을 더 쉽게 만들어라. 움켜진 삶을 내려놓는 순간 습관의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습관은 당신의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습관은 영원한 지속이다. 습관은 2번째 천성이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페이스북에 새해 목표를 올리는 심리.
내 사촌동생은 가끔 페이스북에 야심찬 목표를 올린다. 시작은 늘 똑같다. 생각보다 살이 너무 쪘다며 후회하고 비만 때문에 등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투덜거린다. 그러다가 뭔가가 꽉 막힌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자신의 삶은 영영 바뀌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한다. 급기야 SNS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이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절규한다. 다행히 소셜미디어 세상은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의지가 굳센 여자야. 다이어트 따위에 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사실 그들은 사촌동생이 설계한 정교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뿐이다. 이로써 사촌동생의 약속은 또래 그룹과 공유되었고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이유가 더 강력해지고 선명해졌다. 과연 그녀는 원하는 만큼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사촌동생이 세운 일생일대의 목표와 그것의 달성 여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그녀가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굳이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 올린 이유에 주목할 뿐이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나섰다. 결심은 간결하고 명확하다. 게다가 그녀는 이 결심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이 결말이 어찌 될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너끈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이라면 굳이 SNS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다이어트 계획을 공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잔인한 현실이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 사촌동생도 직관적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살을 빼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SNS에 공개적으로 맹세해 실패의 대가를 더 무겁게 한 것이다. 살을 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어렵도록 자신이 처한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 방법은 성공해야 마땅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처음 포스트를 올린 지 2주 뒤에 그녀는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다. 1kg이 빠졌다면서. 출발이 아주 훌륭하네. 하지만 그 다음엔 조용했다. 한 달 후 그녀는 여전히 노력 중이지만 별 성과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너희에게 알려줄 정도의 감량은 아직 못했어. 그리고 그 이후 한동안 다이어트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6달 뒤 그녀를 다시 만났다. 살은 전혀 빠지지 않은 상태였다. 변한 것이라곤 기분 나쁜 실패가 또 하나 늘었다는 사실뿐. 그것도 아주 값비싼 공개적 실패 말이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최종 결과는 그냥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살을 빼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와 그의 필적하는 강력한 의지도 있었고 주변의 열렬한 지지까지 폭넓게 얻었다.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나는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행동 뒤에 숨은 원인은 웬만해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즉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최근에야 과학자들이 겨우 인간의 다면적 본성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런 수준의 이해로는 방금 내가 던진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즉, 우리가 행동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무엇이 내 사촌 동생의 변화를 가로막았을까?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천착한 연구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 결과 나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첫째, 인간 행동의 근원은 미스터리한 불합리성에 기초하며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 거대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자신의 합리적 자아를 과대평가한다. 우리는 이 단단한 착각을 멈춰야 한다. 정말 의지력만으로 우리가 과거의 나쁜 습관과 작별을 고하고 좋은 습관을 들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책을 집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를 구성하는 더 깊은 부분을 조금씩 이해해야 한다. 이른바 비의식적 자아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우리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은 왜 우리가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실망과 후회 속에 자신을 내던지며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발견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좀 더 성공률 높은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 설계 법칙,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하라.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쿠르트 레빈. 낮은 마찰 전략. 감자튀김도 드릴까요? 월급 계좌에서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돈을 모으기 더 쉽다는 걸 우리는 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추진력의 작동을 자동함으로써 우리는 월급날마다 반복해서 저축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추진과 억제를 조장하거나 방해하는 세 번째 힘을 습관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역장 이론의 마지막 구성 요소인 마찰력이다. 기업들은 이 오묘한 원리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것이다. 감자튀김도 드릴까요? 이 질문은 감자튀김으로 향하는 고민을 방해할 마찰력을 순식간에 제거한다. 네, 하면서 말이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이 마찰력을 제거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드라마 다음 에피소드가 시작된다. 미처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은 드라마의 다음 영상 속으로 직진한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비슷한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가 계속해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끔 알고리즘 법칙을 짰다. 어떤 행동으로 향하는 길 위에 놓인 마찰력을 말끔히 제거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길 위를 따라 맹렬하게 추진한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회사들은 역장 이론의 하나인 낮은 마찰 전략에 입각해 서비스를 고안했다. 우버에서 연구 책임자로 일했던 M. 키스첸 교수는 내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버 앱은 마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하는 제품처럼 고안되었습니다. 앱을 열면 휴대폰의 GPS 위치 추적 기능이 사용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버튼을 누르고 차가 필요해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차가 도착하고 사용자는 차에 타서 어디에 갈 건지 기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의 서비스를 지칭하며 마찰이 없다고 표현했죠. 이 개념은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빠르고 손쉽게 마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우버의 초기 사용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었죠. 단지 스마트폰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인데 갑자기 누군가 차를 끌고 와서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데려다 준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버는 고객과 고객의 욕구 사이에 놓인 마찰을 제거했다. 스마트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엄청난 장벽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제 미국인들은 우버 서비스를 통해 공간이동이라는 꽤 험난한 과제를 손쉽게 해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를 기업의 교묘한 술수 대신 우리의 습관 형성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즈 앙플라스는 제자리에 놓다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장들은 이 원칙을 엄격히 지킨다. 그들은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제자리에 놓이기 전에는 요리를 시작하지 않는다. 조리법에 따라 조리도구와 식재료가 순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습관 형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주방의 원칙은 불필요한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작지만 거대한 지혜다. 조리 과정을 방해하는 사소한 마찰력을 제거해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개념이지만 초보 요리사들은 이 마찰력 제거 기술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나파밸리에 위치한 세인트 헬레나 요리학교에서 만난 신입생들은 그저 얼른 요리에 돌입해 멋진 음식을 만들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이 학교의 부학장이자 제과제빵학과 교수 로버트 조리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은 재료부터 찾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을 가져온 뒤 열심히 섞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설탕이 한참 부족하구나 하고는 다시 냉장고에 가서 설탕을 가져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들은 멀리 내다보지 않아요. 그러니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올 리가 없죠. 조리는 이렇게 덧붙였다. 전문 요리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미즈앙 플라스입니다. 새 디저트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와 도구를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그 재료와 도구를 사용할 논리적 순서를 가늠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후에는 그 무엇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모든 조건이 잘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죠. 자, 이렇게 바닥에 초콜릿 크런치를 깔고 그 위에 파이를 올리고 그 다음으로는 광택제를 바르는 겁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 재료를 준비하고 레시피를 생각하는 일이 잘 정돈되면 오직 목표 디저트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 첫날에 이러한 마찰 감소 접근법을 배운다. 요리학교의 교육국장인 제니퍼 퍼셜은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재료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정렬돼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최소화해야 하죠. 빠르고 편하게 최소한의 단계만으로 요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리사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거의 생각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중간에 마찰이 개입하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숙련된 전문가들의 주방은 가장 완벽한 자동성 모델에 따라 운영된다.
레스토랑을 가득 채운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같은 품질의 요리가 반복적이고 빠르게 나와야 한다. 그 목표를 위해 주방장은 작은 마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방을 늘 똑같은 상황으로 유지한다. 잘못된 습관이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매년 미국인 중 약 11%가 이사를 한다. 한 군데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은 대략 11년이다. 직장은 더 자주 옮겨 다니는데 평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이직한다. 이런 주기적인 변화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정체된 습관에 신선한 빛과 공기를 세게 해준다. 당신은 담배를 끊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거나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순간에 부닥쳤을 수도 있다. 이때가 바로 혼란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를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그 변화에 성공했는가? 단호함과 과감함으로 위기를 돌파했는가? 아니면 상황 변화의 도움을 받았는가? 혹시 습관 단절 효과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버드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119명의 성인에게 던졌다. 참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직업, 교육, 인간관계, 건강 문제 등 각기 다른 수많은 변화를 거론했다. 3분의 1 이상의 사람이 삶의 가장 큰 성취를 얻게 된 계기로 상황의 변화를 언급했다. 그 중에서도 36%는 집을 고르고 이사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었다. 완전히 금연에 성공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흡연을 자극하는 그 무엇도 없었죠. 담배를 떠올리게 하던 익숙한 신호가 사라지니 금연이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노스쿨이 너무 싫었어요. 첫 학기 내내 몸이 아팠죠.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경쟁도 너무 심했고 진정한 친구를 찾기도 어려웠죠. 나머지 13%의 사람은 다른 상황 변화들,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된 이야기를 언급했다. 성공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뭇 달랐다. 단 13%만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한 이야기를 꺼냈고 나머지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당장의 상황을 바꾸지 못한 이유에 대해 늘어놓았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 경제를 감안하면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아직 내야 할 임대료와 청구서가 많거든요.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직업을 찾다가 거절당하거나 어떤 한 분야를 골라야 하는 혼란스러움에 괴로워하기보다는 기존 직장에 머무르는 편이 쉽죠. 라고 답했다. 변화에 실패한 이야기들은 대개 현재의 환경에 갇혀있는 느낌과 연관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중 64%의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 외부 상황이 언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명백했다. 행동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 단절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했다. 그들은 멀리 떠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놓인 상황을 변화시켰다. 기존의 잘못된 습관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 반대로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잘못된 습관을 끌어안은 채 아주 천천히 수면 아래로 침잠했다. 이처럼 습관 단절은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은 일도 가족 관계도
그리고 사랑도 문제없이 착착 진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습관은 제 임무를 똑바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다. 그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만약 기나긴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혹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늘 잘못된 습관에 중독적으로 매달린 채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습관 단절 효과를 활용할 때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유지해온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것들이 뿌리째 흔들리도록 상황을 뒤엎어야 한다. 상황이 변하면 습관과 의사결정 간의 균형이 깨진다. 이 혼란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인생을 더 재미있게 만들고 가치관과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이끈다. 반면 좋은 습관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물론 습관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변화를 완성하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오래된 습관, 방치된 습관,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도록 앞길을 닦아라. 변화의 혼란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좋은 습관을 보호할 수 있고 나쁜 습관은 축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에 닥친 혼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언 하나를 덧붙이겠다. 집에서 며칠 혹은 몇 시간이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적이 있는가? 혹은 친구의 초대로 오래된 별장에 방문했는데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이 된 적이 있는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강력한 습관이 단절된 이때 당신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행동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투숙자가 오래전에 남겨둔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엔 조금 따분했지만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아 짜증은 사라진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고전을 읽는다는 사실을 약간의 죄책감과 함께 깨닫는다. 아마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어쩌면 그때 무의식 속에서 새로운 독서 습관이 형성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한참 전에 시작해야 마땅했지만 변화와 혼란과 습관 단절의 도움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소설 읽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삼스레 느끼게 된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 안에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헤빗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